그래서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시까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무자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요? 저 시간은 이제 없다 이거죠. 예. 제가 독일의 정치인, 독일의 정당, 선거제도, 정치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정치개혁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하면 되게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능력. 예, 능력 좋죠. 예. 정직. 정직. 네, 그것도 맞죠. 예. 신념. 예, 좋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거에 제일 가까이 가신 것 같아요. 네. 또 정치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소명의식. 예, 맞습니다. 그 사회의 재화를 합리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자질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게 아니라 사실 막스 베버가 보장이라고 이제 약간 거리를 두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막스 베버는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포럼의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진보적인 포럼이고 약간 보수 인사주의한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 상대를 완전히 우선 악마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이 아니면 저쪽 집단은 상종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학자라든가 종교의 무슨 종교인이라든가 하면 자신의 신념을 그냥 이렇게 표출하고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이상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자세만 가져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사회의 절반은 보수화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인하면은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현실 정치에 정착이 되면은 의원들도 바뀝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의원이거나 아무리 보수적인 의원도 이 동료 의원을 이렇게 얼굴도 안 마주치거나 이렇게 못 본 척하거나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보통 말할 때 악마와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어떤 그 자신의 신념에만 매몰돼 가지고는 현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되게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정치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독일 같으면은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정치를 누가 하냐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하던 사람이 정치를 안 되든가 심지어 뭐 탤런트를 하던 사람이 정치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앵커를 하던 사람이 정치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앵커는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앵커입니다. 아나운서는 은퇴할 때 아나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보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머리가 하얀 이제 거의 60대가 다 된 할아버지가 아나운서를 합니다. 그 뉴스를 읽는 거죠. 근데 그 옆에 한 30대도 안 돼 보이는 새파랗게 그 젊은 여자가 와서 앵커 그걸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손석희 역할을 하는 거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아나운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돼서 들어오고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일조차도 그러니 정치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단순히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또는 어디선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은 아무도 그걸 뽑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무시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종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악마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의 자세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정치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반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이 있거든요. 5천만 명 중에 20만 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0만 명은 단순히 목소리가 클 뿐이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 있고 할 말이 있지만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20만 명이 와서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의 최고 권력이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청와대 최고 권력하고 바로바로 국민들이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그 20만 명이 모여서 의견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이 전달돼야 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뒤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지금 그 세 번째 책으로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점, 정말 이렇게 정치인이 바로 주변에 있는 주민과 유권자와 바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곳, 아주 가까운 곳, 우리의 가까운 곳이요. 예를 들어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다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주민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군수나 시장의 얘기만 듣는 거죠. 정작 국민의, 그러니까 주민의 얘기는 안 듣습니다.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를 위해서는 새 정치는 정당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민당 대표가 바뀌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이 이제 독일 총리이자 기민당 대표를 지금까지 거의 16년간, 18년간 연임하고 2000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기민당의 대표가 됐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대표직을 갱신합니다. 근데 계속 해오다가 드디어 메르켈이 이번에 제도에 걸렸습니다. 지금 4번째 총리가 됐는데요. 그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독일의 반발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많고 해가지고 메르켈이 드디어 5번째 총리는 되기 힘들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민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작년 11월 달에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민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보들이 김당 대표 후보들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얼마 전에 대표가 작년 12월 달에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됐을까요? 혹시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네? 강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자가 밑줄 뭐라고? 네. 이 여자가 바로 이 안네그레트 카렌바우어라는 여자인데요. 기민당의 대표가 새로 됐죠. 그 독일 완전히 요즘 여성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민당이 메르켈에 이어서 또다시 제1당이 된다면 이 여자는 독일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곧 총리급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져 나온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총리 후보로 나왔는데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여자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여자가 아마 62년생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로 50대 후반 정도죠. 근데 이 양반의 이 정당, 기민당 활동이 80년대 초반에부터니까 한 37년인가 정당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독일의 자알란드라고 그 독일 서쪽에 인구 그렇게 많지 않은 조그만 가장 작은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 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주에서 활동했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울산 정도? 울산에 한 구에서 정치 활동을 한 10년간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구의원 정도 됩니다. 그 자알란드의 조그만 그 도시에서의 그 의회에서 한 10년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년은 이제 울산 시의회에서 자알란드 그 주의회에서 또 한 10년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자알란드의 주총리,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울산 시장을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관,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지방 정부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하나의 그 연방 정부와 똑같은 그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그래서 이 여자가 주로 얻었던 명성이 30대 후반에 최초의 그 란데스 미니스터, 그러니까 그 내무장관이 됐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장관 그런 역할을 여기에 들어가서 주 의원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광역시 의원을 하면서 그 장관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시장 주 총리를 한 8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경력을 보면은 중앙 정부에 들어온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 중간에 연방 하원 의원을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하는데 잠깐 연방 하원에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주총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도지사를 하려면 반드시 도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의원을 가지고는 도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지방자치가 관련할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그 자알란드 주총리를 그 두 번, 세 번 바꿔서 하면서 한 8년 가까이 하고 나서 올해 바뀌었군요. 2018년 초에 앙겔라 메르켈이 기민당의 사무총장으로 부릅니다. 이제 주총리를 그만두고 기민당의 베를린으로 와서 기민당의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이제 정강 정책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당의 정강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여자에게 그 과제를 줍니다. 기민당이 향후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접촉하고 얘기하면서 기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저 여자가 메르켈의 후계자인가 보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메르켈이 불렀고 사무총장을 시키면서 그걸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메르켈 그만하겠다고 나서자 이 세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후보가 나왔고 정말 이 후보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보다는 옆에 있는 이 프리드리 메르츠라는 이제 독일 정치인인데 이 양반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이렇게 어필이 됐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는데 근데 그 조직의 힘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들어요. 이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 메르츠는 원래는 메르켈의 경쟁자였습니다. 기민당에서 메르켈이 사무총장하고 당 대표가 될 때 기민당 원내 대표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권력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메르켈이 밀려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내 대표를 하다가 나가고 그러고 나서 화난다고 그 다음 총선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였냐? 사업하러 갔어요. 원래 이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그동안 정치적인 캐리어나 경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메르켈이 이제 더 안 나간다니까 바로 정치까지 뛰어들었고 경쟁을 했는데 1,001명이 그 당원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의원. 네, 대의원들. 대의원 1,001명의 대의원이 모인 선거에서 이 세 사람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대표로 뽑았는데 과반이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450표, 395표, 50표 해가지고 과반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빠지고 둘이서 결선 투표를 했는데 52%대 48%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낸 겁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면 완전히 또 다른 그림과 다른 모양이 될 텐데 결국 메르켈이 그걸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끊임없이 호소했던 거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메르켈의 라이벌이고 현재 총리는 메르켈인데 이 사람이 당대표로 들어오면 이제 관계가 둘이 거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끊임없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라이벌 관계보다 독일이 더 중요하다. 도시락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절대로 메르켈하고 뭐 이게 마찰이 걸고 잘 걸고 엄청나게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극복을 못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굴까요? 나이가 약간 들어 보이지만 저 친구는 지금 38살. 이 자식이 아주 어린 자식이 38살.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38살에 불과한데 독일 연방하원의 5선 의원입니다. 지금 2017년에 마지막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당선되면서 5선이 됐거든요. 그럼 그 뒤에 지금 16년째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몇 살이 된 거예요, 하원이? 22살 그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무슨 그 재주로다가 맞습니다. 바로 저도 기가 막히게 놀라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온 나이에요. 어떤 재주로? 이 친구도 당대표 후보에 나올만 했는데 왜냐면 지금 메르켈 총리 하에서 연방 게신탈트 미니스터 연방 의료부 장관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금 현직이. 그러니까 38살짜리가 그 연방 장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커리어를 갖추고 정치적 역량이 됐기 때문에 된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나이도 어린데가 하고 그러니까 5선 의원의 연방 보건장관이기 때문에 이 당대표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나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뜬금없이 2040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2040년에는 독일은 어떻고 기민당은 어떻고 얘기를 계속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은 이번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2040년이 돼도 이 친구는 아직 50대도 아마 지금 38이니까 12년이면 50대 초반 아닙니까? 자기는 벌써 저 멀리를 내다보고 저 멀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도 그 교부에서 이 친구의 양력을 들여다봤는데 역시 굉장히 이른 나이 10대에 이 기민당에 입당을 하고 들어가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이 친구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노드란 웨스팔렌이라고 독일에서 가장 큰 주가 있거든요. 그 주는 그 주 인구가 1,7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면적도 엄청 클 뿐더러 독일의 그 서쪽에 가장 큰 주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정치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곳을 어떻게 결정해서? 근데 이 친구가 태어나서 활동한 곳을 보니까 제가 독일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경기도나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데 어디 보이지 않는 깡촌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 이름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거기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른 나이에 그런 연방하는 거죠. 그때 마침 그 자리가 빈 거겠죠. 왜냐하면 쟁쟁한 연방 하원들이 또저의 후보들과 이 정당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버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마치 그 자리가 빈 겁니다. 거울이 있든가 뭐가 있었으면 도저히 기회가 없었겠죠. 자리가 비니까 그러면 너 해봐라. 제가 해볼게요 하고 22살짜리가 나온 거고 거기서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일단 이제 독일 선거제를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약간 구호적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 젊은 친구가 그 지역에서는 계속 5번째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당 대표로 나올 만하죠.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선거를 다음 달에 하려고 후보들 나오고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긴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마음에 드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데 이 당을 생각하고 하면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내 남편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 남편 그러니까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합법화 됐었는데 내 남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이 정당이 녹색당이나 좌파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이고 굉장히 어떤 진보성을 갖고 있는 당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가장 보수적인 정당, 독일 보수적인 정당은 기민당이거든요. 기민당의 오선 의원의 연방 장관인데 더더군다나 당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저게 이슈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후보 과정에서. 그러니까 독일 사회는 이미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앞서간 것 같아요. 소수자를 보호한다든가 소수자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점은 만약에 우리 지금 나와서 하는 경합하는 후보 중에 비슷한 거라도 하나 걸리면 그 후보가 지금 우리 같은 이 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또 한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슈레더 같은 경우는 슈레더는 자기 총리 되기 직전에 결혼을 4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4번째 부인과 같이 총리 거기에 입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4번 결혼을 했으면 대통령에 뽑힐 수 있을까요?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이혼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독일에서는 그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도 그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사적인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서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건 사적인 거고 공적으로 당신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적당한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서 뽑고 안 뽑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그 개인 생활은 전혀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이 유럽의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테랑 같은 경우도 뒤늦게 그 감춰진 딸내미가 나왔는데 그냥 나와서 어쩌라고 그리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되는 게 안 되고 되는 거죠. 네, 정치를 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할 텐데 우리는 정당이 전혀 중요성을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독일의 정치가 살아있는 것은 정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치가 살아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정당에 가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정당에 계세요? 어느 당에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구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 예. 저 정의당. 그러면 그 당내 활동을 지역에서 하시나요? 없죠. 그게 저희는 끊임없이 하죠. 정당 그 모임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요. 저는 마음대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정당 모습에 가깝네요. 저는 구의원 되려고 한 12년 기다렸어요. 그러시군요. 구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한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거든요. 지금 독일에 알고 있는 총리를 누구를 얘기해도 똑같은데 그 친구들이 정당에 처음 가입한 시점이 전부 다 10대 중반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8이면 다 정당에 들어가서 전부 그 당에 무슨 그 청년당 위원장하고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 의원을 하고 연방 의원을 하고 연방 장관을 하고 주 총리를 하고 그리고 연방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식 능력은 최소한 몇십 년인 겁니다. 또 더군다나 10대 초반에 가니까 50대 되면 최소한 40-50년간 정치를 한 거죠. 40-50년간 자기를 관리를 해온 겁니다. 부정부패나 무슨 비리에 휩쓸리지 않고 관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오염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교수하다가 그래서 교수하려고 장관 되다 보면 이렇게 벗겨보면 온갖 것들이 막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16, 17살 때부터 정당에 가서 이렇게 매번 모임에 가서 활동하고 하니까 자기가 뭘 하면은 치명적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겠죠. 내가 뭐를 잘못하면은 여기서 나고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이자 감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다른 당에서 이제 상대당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다 서로 자기 편을 지켜야 되니까 막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리나 뭐가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맨날 같이 활동하고 보고 하는데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거죠. 정당은 객관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권력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많이 듣고 아시죠. 역할은 그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공직 후보를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자기 후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의원 하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다음 갈 자리가 어딘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 가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내가 잘할 수 그러려면 성실해야 되고 관심 있어야 되고 열정을 보여야 되고 그야말로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활동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독일의 주요 정당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거대 양당이 기민당과 산인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사당은 약간 예외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여러 주 중에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기사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민당과 기사당이 서로 자매 정당이라고 하는데 기민당의 조직이 기사당이 활동하는 바이에른 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민당의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당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지역에 의원을 하고 대신 둘이 합쳐서 같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같이 내각을 꾸리고요. 크게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기사당이 기민당의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경쟁이 되니까 그때는 서로가 협약 관계를 깨던가 하겠죠. 지금까지는 그 수십 년째 같이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정당들의 당원 수가 되게 4~50만 명 정도입니다. 3인당도 당원 수가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가 되고요. 저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원 수가 몇 명이죠? 당원 수는 좀 많아요. 거의 한 1,000만 원 넘고요. 그 허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을 내는 사람. 아이 설마. 에이. 다들 이렇게 에이. 저는 또라이라는데요. 아니 잠깐만 몇만 명? 지금 몇만 명?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구의원, 시의원들은 다 보수의 아니 정확히 당원 수를 어떻게 쳐? 아니 1,000만 명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100만 명이라도 많은 주민번호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민번호를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은 앞에만 되거든요. 우리 보수당은 전체 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막 200~300만 당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실제로 당비를 내서 조직해서 들어간다면 한 3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만 명.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다들 그냥 유지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 허수인 거죠. 왜냐하면 지역의 지역구나 이런 당 그 사무실이 다 죽어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죽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40만 명의 숫자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해서 당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아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할 정도로 당원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지역구 253개에 가서 그 지역 사무실에 가서 당원 뒤져봐도 모이자고 하면 밥이라도 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오는 당원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봤기 때문에 죽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 사무실이 한 4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독일로 하면 그 40개 지역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를 뽑아서 한 군데 모아서 그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전부 자기가 관리하고 있고 그 후보들이 또 지역위원장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원들에게 지역구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끝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상향식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공심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거기서 웅딱중딱 해서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누가 돈 내면서 당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독일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당원들에게 그 공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정당에 가고 정당에 사무실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거죠. 정당의 보수는 어떤 단기로 축제가요? 당비 많이 냅니다. 당비 전체는 제가 여기 표현을 안 갖고 있는데 그 당비 포션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기부금으로 되는 게 또 한 25% 있고요. 국고 보조가 25% 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연방의원부터 주의원, 또 기초의원까지 그런 사람들이 내는 기여금이 또 한 25% 됩니다. 이 정당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100%가 형성이 돼요. 그 당비가 확실한 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각 후보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5유로에서 10유로 정도를 한 달에 다 내는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이. 그래 이런 정도의 당원이 중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당직을 맡고 당원을 관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당직자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업적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보수가 그런 펀드 보수가 그런 데서 나오는데 네. 퍼센트가 어느 정도 이제 당직자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당에 들어가는 총 수입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제 그 독일 정치 책에 보면은 그 지출 구조에 그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당이나 녹색당, 자민당의 당원 수는 한 6만 정도입니다. 정의당 당원이 어느 정도? 잘 몰라요. 10만. 네? 10만이라고 오늘 최근에 올라서? 10만. 네, 그 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 숫자는 또다시 한 절반 정도로 아마 줄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독일 대한당 AFD라고 알터너티브 도시락당 이 당이 최근에 그 독일에서의 큰 약간 문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FD는 극우 정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독일의 최근에 그 난민 많이 들어온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 성격이 나치의 후예와 약간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이 AFD는 주장하는 거를 EU에서 독일이 탈퇴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치의 후예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이 당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어서 타고, 이번 작년 2010년 총선에서 이 AFD가 12.5%인가 득표를 해가지고 제3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민 3인당에 이어서 제3당이 된 거죠. 독일의 지식인들이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더 커지는 거는 이 독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 번 당을 정하면 잘 안 바꾸겠네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면 돈벌이가 없는데 정치를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겠죠.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게 완전히 거의 몰입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직업을 가지고 하고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공휴일, 일본은 독일은 선거를 반드시 일요일에 하는데 정치 활동을 이렇게 쉬는거나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몰입돼서 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수입을 얻겠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기능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무슨 협작품, 몰입을 해가지고 그걸 죽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활동하듯이 정당 활동이 좀 살아나야지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이거를 그려놨거든요. 스펙트럼을, 좌우의 스펙트럼을. 독일 같은 경우가 중도를 여기라고 보면 선인당이 약간 좌측에, 녹색당은 좀 더 좌측에, 그리고 좌파당은 훨씬 더 좌측에 있습니다. 그 옆에 약간 중도 오른쪽에 기민당이 있고요. 기사당이 약간 더 보수적인 것 같고, 그리고 자민당이 훨씬 더 이제 자유로운 쪽을 가는 오른쪽이라고 해서 좀 기업 정책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가장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히 기업의 기득권이 가장 많이 가는 당이 자민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독일 대한당은 거의 구구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근데 독일의 사적인 그런지 급속하게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지방선거, 지방자치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데, 독일은 거의 16개 주가 서로 다른 날에 계속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헤센주하고 바이에른주하고 두 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어떤 이 여론의 풍향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독일 대한당이 16개 주에 최근까지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원활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기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독일 사회에. 왜냐하면 왜 그런 구구정당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죠. 프랑스도 그렇고, 르펜이나 트럼프가 된 미국도 그렇고, 구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메르켈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이게 힘이 빠졌던 이유가 난민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쪽 중동에서 들어오는 난민을 독일이 뭔가 100만 명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독일 사회의 하층을 구성하는 생각이 나에게 돌아와야 될 사회 보조금이나 기여금들을 결국 저 100만 명에게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거고, 이 극우 정치인들이 그거를 아주 신랄하게 이용을 했겠죠.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난민 정책은 보기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인구 증가나 이런 게 정체되고 하면서 사실은 젊은 노동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무도 인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수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나 연방 정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또 나머지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독일과 똑같은 축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 축은 훨씬 더 오른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좌파나 사회를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빨개. 네. 그게 빨갱이라고. 바로 빨갱이 소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매스컴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는 않나 싶어요. 여기 배우러 오시는 자유한국당은 좀 보통 그런 자유한국당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에이티피컬한.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아갈 때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개인과 하나는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이 사회적 측면이 거의 말살된 상황에서 한 50년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회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듣게 낙인 찍혀버리니까 정당들도 이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당의 중심축이 훨씬 오른쪽에 왔습니다. 우리의 이 민주평화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독일의 기민당보다도 오른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기민당만 해도 굉장히 그 사회복지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좌파적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전부 우리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정의당이라고 할 만한 정의당조차도 지난번에 한참 그 사민주의를 선언을 하려 말을 하다가 근데 선언을 못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민당보다도 오른쪽에 와 있다는 소리죠. 그 사민주의조차 못 가는 게 우리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정당을 보는 스펙트럼을 네. 기준으로 따지면 항목이 몇 개쯤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정당 자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정책적 요소 중에 그 어떤 그런 요소를 아마 뽑아내서 아마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또는 정책적인 그 어느 정도의 정책을 주장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둥꿈이 하나 정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전문가나 학자들마다 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이렇게 펼쳐지는 순서는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 이걸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잖아. 전문가가 있으면 이제 그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겠죠. 더 왼쪽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비판을 받거나 문제 제기를 듣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분단과 6.25의 그 영향.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함부로 이쪽으로 나서면 바로 너 저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좌파당 얘기인데요. 좌파당이 들어와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들어가서 정당 활동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도 있고 뭐 정치인의 자세에 대한 그 철학적인 요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고 네. 그 다음에 정강정책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뭐 보유세라든 것도 이런 것도 정강정책에 정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가면 당선이 안 됩니다. 양원제 중심이죠. 선거제도 자체가. 네. 양당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옳고 떠나서.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선거제도. 아까 제가 여러 정당, 심지어 독일 대한당까지도 의회에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상에서는 두 당 외에 다른 당에 가면은 이게 표가 의석으로 수렴이 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가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독일에서도 선거제도가 똑같이 우리식이라 그러면 기민당과 사민당 외에 나머지 정당은 저기에 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 이런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녹색당은 1명이고요. 좌파당은 0명입니다. 1명도 없어요. 좌파당은 서너 명 그 옛날 동독 지역에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동면인지 당선이 되는 몇 명. 나머지는 전면입니다. 전부 기민당 아니면 사민당이에요. 지역구에서만 보면. 근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60명, 70명씩 의원이 탄생한 이유는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선거제도입니다. 특히 이 독일식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회장님이 다들 잘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잘 아시나요? 거의 몇 번 해가지고 다 아세요. 저희 다 작년에도 뭐 변호사님 하승수 변호사님 하승수 네, 2번 오셔. 우리가 강의보다도 요새 매스컴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우리 손학규가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비례대표와 한국의 비례대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이거 여기는 그냥 따로 분리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여기 전부가 진정한 비례대표제고 우리는 그 병렬형? 네, 병립형. 병립형. 예. 너무 다르죠. 와, 제가 다녀온 책을 중에 읽으신 보람이 놀랐습니다. 비례대표만 쓰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아니 사실 일본, 예. 대만, 한국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서 뽑고 그걸 보완해서 증명성으로 비례대표실을 만든 것보다는 몇 곁다리죠. 네. 그러니까 폐 등가성이라든가 또는 그 투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약간 반영되지만 워낙 비례가 수가 적고 그다음에 좀 이상하게 비싸고 그 제가 그 설명은 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세요. 근데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거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뜻밖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양반이 이거를 알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을 그러니까 의원수를 결정한다. 이것만 알아요. 그게 어떻게 피부에 와닿고 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얘기를 할 때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 얘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결정되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쁠 거라고.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러분 찬성을 하시나요? 그거 운영할 적에 옛날에 그 당수들이 네. 몇 억씩 주면서 그게 당연히 이쁘죠.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 이렇게 하승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줘서 그 당시에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이점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권했을까? 그런 거에서 약간 조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걸 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가 있고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게 단순 다수제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의 그 지역 시스템이 이거예요. 한 표만 많으면 당선하는 절대 다수제거든요. 절대 다수제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몇 퍼센트 이상? 그건 모르겠어요. 결선 투표. 그러니까 과반을 갖고 해야만이 당선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과반이 안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를 그게 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과반이 안 되면은 당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그때는
상위 1, 2등과 더해서 10% 이상 얻은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다수 과반을 옮기는 거죠. 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국 단위로 나누는 게 있고 권역이 있는데 권역이 왜 중요한지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수 대표제를 하면 한 표라도 많은 쪽이 되기 때문에 거대한 두 당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 사실은 그 거대 양당 중에 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찍는 게 우리의 선거제도인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라고 다당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듀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정치학자인 듀베르제가 여러 사례를 연구를 해봤더니 다수 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거대 양당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이 있다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낸 거죠. 경험상으로. 그러면 이것도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을 병립형이라고 하죠. 지역과 비례대표를 완전히 별도로 완전히 칸막이가 서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독일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거였냐고 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과 비례대표제가 후보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성격이 그 특별히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게 우리의 비례대표인 거고 독일에서 말하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만 정당 득표율이 많아서 당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당선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를 직접 후보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후보를 줘서 직접 국회로 보내는데 독일은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일을 왜 장애인이 하는 게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사실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가 해야 훨씬 더 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약간 매몰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농업을 대변하는 게 농민이 대변합니까? 이 정치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아니, 정치인이 농업을 대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그 사회적 소수자에게 직접 별도 후보를 통해서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그 국회 가서는 전혀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얘기해봐야 전혀 작동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야말로 구색 갖추기용이고 양념으로 집어넣는 것 뿐이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장애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정당은 없지만 한다면 정당 자체가 장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꼭 장애인의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다른 거고요. 여기서 질문 하세요. 네. 그 책 내용에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세울 적에 여자 남자 절반 뭐 청년층 뭐 후보를 절반 내겠다고 공약을 내세워서 그런 거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그렇게 한 건가요? 나라가 적으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비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비례대표제도 하는데 그 비율을 갖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공약. 그건 자기네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적은 아니고 자기네가 제시하는 거구만. 실제로 독일도 기민당이나 사민당 같이 거대 정당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녹색당이나 좌파당 같은 경우는
후보 그 비례대표를 정할 때 남녀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좌파당이나 녹색당은 그 남녀 의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친화적이라고 했잖아요. 자민당이나 비민당, 산당은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물론 거기에도 여성 정치인이 없지는 않지만 좌파당과 녹색당이 거기에 가장 큰 천병입니다. 그래서 좌파당하고 녹색당은 항상 그 남녀 동시 대표제를 합니다. 여성 대표, 남성 대표가 같이 공동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도 되고 둘이 같이 가도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충분히 그 운용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법으로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 남녀 의석수를 똑같이 넣는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좌파당과 녹색당이 같이 하고 있을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가 우리는 전국당의 명단인데 독일은 16개 주 명단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선관위에서 제안한 6개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는 그건 문제가 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뒤에 가면 이제 저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도 17개 광역 단위별로 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경기도, 강원도, 인천을 하나의 권역을 묶거든요. 중앙선관위 안을 보면 서울이 하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나온 후보가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인천은 양념으로 들어가든가 빠지게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도나 시는 후보들은 아무리 가서 떠들어봐야 가장 인구수가 많은 쪽의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그 순번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기도 출신 의원만 많이 나오고 강원도하고 인천 의원은 아예 없던가 한두 명이죠. 그건 당연히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독일처럼 이 16개 주를 별로 권역별 그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독일도 1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방역이 17개거든요. 세종시를 포함해서 수도시 세종시를 떠들었는데 하여튼 그걸 합치더니 16개.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권역을 줄이기 전에 먼저 광역시도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울산 뛰지 말고 그냥 경상남도로 해서 하나의 권역으로 하자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 비례대표를 뽑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다 이렇게 광역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걸 묶어서 한 개의 권역으로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을 한 중앙선관위 사람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좀 권역을 줄이지.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정당 그 3%부터 이게 비례대표를 이렇게 의석을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게 되면은 저 3%는 제가 볼 때 과도하게 많은 정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한 4천만 유권자 중에 투표율이 50%면 2천만이지 않습니까? 2천만에 3%면은 60만 표만 얻어오면은 5%니까 15석의 국회의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에 막 10개, 20개 정당이 들어가면은 그거 정말 지금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최소한 5%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2천만 명이면 100만 표인데 왜냐하면 그거를 과도하게 낮춰놓으면 근데 이제 연동형으로 바뀌면 일단 투표율 저는 올라갈 거라고 확실합니다. 지금 저 총선하면 50% 낮으신데 이거를 이제 이 시민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고 이쪽 선거 제도에 따르면 그 시민의 이 한 표 한 표가 바로 어떤 정당의
한 의석과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총선에 의해서는 대부분의 표가 사표입니다. 당선자들의 의석 그 표수를 다 모아놓으면은 전체 투표자 수의 39%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표가 사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죠. 해봤자 뭐 영향력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독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찍는 이 한 표가 바로 정당 득표율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당의 의석을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과 한국의 그 총선 투표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총선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거기보다 20, 30% 높습니다. 최소한 70%에서 과거에는 80%, 90%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충분하게 이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우리하고 이 투표 방식이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저기 그 지역구 후보를 찍을 때와 그 이쪽 정당 투표 용지가 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왼쪽은 지역에 있는 후보고요. 오른쪽은 정당이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의 후보를 내면 여기에 지역구 후보가 같이 나오고요. 많은 정당은 아예 후보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안 되거든요. 독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거의 99% 가까이가 기민당 아니면 사민당입니다.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게 많이 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당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도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나와서 홍보를 해야 이 정당 득표율이 되고 이 정당 득표율이 바로 자기 당이 우석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걸 사진을 찍고 계신데 제가 이 파일을 나중에 드릴게요. 특별히 사진 안 찍어도 이 파일을 그냥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걸 위해서는 사진 찍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승수 대표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독일의 그 총선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당들이 기민당, 기사당, 사유당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총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76만 4천 표인데 전체 정당 득표율의 합이 4천만 표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기민당이 1,182만 8천 표를 얻은 거고요. 기사당, 3인당이 990만 표를 얻는 게 쭉 표를 얻은 게 나오죠. 그러면 이 4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헤어 니마이어가 있고 그 생라거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라거식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선거제도 양식을 만든 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냥 쓰거든요. 이 생라거 방식에 따르면은 4천만 명이 투표를 했고 독일의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99, 그 비례 299에서 598석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표를 598로 나누면 한 석당 몇 표인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68,195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석당 이거면 기민당이 얻은 표가 1,100만 표를 68,000으로 나누면 173.447이 나와서 173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정당이 의석수가 결정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민당 같은 경우는 990만 표를 68,000으로 나눴더니 146.498이 돼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직 그 소수점을 세 자리까지 가는데 저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면 소수점 더 밑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는
173.447은 173석 된 거고 146.498도 와 여기 0.2가 모자란데 146석이 된 거죠. 그 위에는 발열림했네. 41선. 그렇죠. 90 여기 40 예. 0.5니까 발열림 되는 거고 야. 여기 92.6은 93이 됐죠. 그죠? 75.6이니까 76이네요. 한 석 올랐죠. 그죠? 저 소수 하나로 그리고 이 숫자가 막 1000만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저 숫자가 이제 나중에 직접 저는 이제 저처럼 계산해봤거든요. 이렇게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약간의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조정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 당별로 의석수가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기민당은 전체 173석을 얻은 겁니다. 598석 중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권역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권역으로 173석을 그대로 가져온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독일의 16개 주가 이렇게 쭉 있고요. 마지막에 1182만 8277표 여기에 있는 그 전체 득표수를 합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16개 주별로 득표한 득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쭉 이렇게 뽑아서 더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173석으로 나누면은 한 석당 의석수가 이렇게 68,444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가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다 이렇게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더 많은 거죠. 한 석당 의석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슈레스비 홀슈타인 중에서 52만 8천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52만 8천 표를 6만 8천 표로 나누면은 7.574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슈레스비 홀슈타인에서 8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주변을 좀 더하면은 173석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죠. 그럼 이제는 이제 초과 의석 나오는. 네,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슐레스비 홀스타인에서 기민당은 8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슐레스비 홀스타인이라는 주에서 기민당이 지역에서 만약에 9석을 얻었다 그러면 기민당에게 돌아가야 될 의석은 원래 8석인데 이미 의원은 9명이 당선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한 석이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석이 바로 초과 의석이 되는 거고 기민당의 전체 의석은 173석이 아니라 174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게 초과 의석 때문에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독일 사례라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지금 뭐 한국 사례가 있으니까 한국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레스비 홀슈타인이거든요. 슈레스비 홀슈타인에 지역구가 11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11개를 기민당이 그 중에서 9개가 당선이 되고 3개만 사미당이 줬다 그러면 한 석은 이미 초과가 됐다는 그런 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6개 중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친기민당 성향의 주가 있고 사민당 성향의 주가 있고 다른 주들 우리나라는 그 지역색이 있듯이 독일도 그렇거든요. 그 보면은 이게 2009년의 의석수고요. 2013년의 의석수거든요. 이제 지역구 숫자입니다. 지역구 숫자는 그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바뀝니다. 딴 데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 메클렌메 퍼포먼스가 7석에서 6석이 됐다는 거는 이 주의 인구가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센주가 21명에서 22배로 늘었는데 여기에는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안게라 메켈 출신이 바로 여기입니다. 메켈 퍼포먼.
동독의 땅덩이 이렇게 큰데 인구는 얼마 안 되는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지역구가 메르켈의 지역구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 후보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헤센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헤센주의 기민당에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구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299개를 번호를 그냥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지역구, 2번 지역구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299번 지역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를 들어 헤센주 같은 데는 지역구가 167번부터 188번까지 22개의 지역구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역구 후보들이 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지역구 후보들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2번 지역구에 마티아스 팅버라는 사람이 이 지역구 후보이면 이 사람이 이 헤센주 그 비례대표 순번에서 8번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지역구 번호가 여기 그대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2번 다음에 23번부터는 후보가 지역구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후보로 안 나간 사람 중에서 번호를 쭉 정해가지고 44번까지 뽑아 이제 번호를 매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헤센주에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구에 나가야지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의 영향력이 비례대표제를 그 당에서 그 우리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순번을 오히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독일은 일단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먼저 당연히 가서 고생하고 지역구에서 선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정하는 후보를 당원들이 그러면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은 비례대표에서 중요한 사람부터 번호를 위해서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꼭 돼야 돼.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 주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 당연히 당원은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겠다. 네, 당원이 쭉 비례대표를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아니죠.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아예 아니죠. 일은 좀 해. 그러니까는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올라서 온 게요. 될 만한 사람 안될 사람은 힘이 안 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 걸리는 거거든요. 패자 부활 때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안 되면 정당 득표자도 돼서 당선이 되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로 작동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중앙은 여기서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문제거든요. 중에. 진짜. 근데 많이 하시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제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 몰라서 그 전까지 이 강의가 없었어요. 이 내용이. 네. 하승수 변호사님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독일식을 들여올 때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를 딴 데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비례대표를 직능 대표로 이해했거든요. 예. 직능 대표가 더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능 대표를 얘기하지 하지는 않으셨고 당에서 결정하는 순서로 했는데 이 사람이 중복으로 여기 들어왔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이 관련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대요. 저기 중복돼서 들어와서 동성권 이제 올라가는 거. 교수님, 그 후배가 있겠네, 비례대표. 연동제 비례대표가 저게 독일이 통일된 이후로 실시한 건가요? 그 전부터 소독에서 통일 전부터 실시한 건가요? 오래됐더라고요. 이 역사가. 과거는 고학됐죠. 진짜.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저 뒤에 가면 그게 있는데요. 지금 중요하니까 그쪽 가볼까요? 지금 이게
이 연동형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다 아신다고 해서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오래전부터 실시했으면 그거를 정한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당원이죠. 아니 바이에른 그쪽에서 얘기잖아요. 순서 정할 때 말이에요. 직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번부터 똑똑한 위에 사람들이 정한 아무래도 거예요. 하선수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당에서 교육 부분이나 뭐 특수하게 보건, 의료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합당한 그 뭡니까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시각 틀린데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저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조금 그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요. 이게 만약에 그 교육 부분의 그 저기 뭐야 직능을 대표하는 분을 비례대표로 뽑겠다 하는 그 정당적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이 꼭 그 직능에서 나온 사람이 그거를 잘 대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보다는 정치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 분야면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정당을 가입할 때 말이에요. 네. 교사들도 다 대부분 다 가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당원 수를 결정할 때, 그 투표 결정할 때 결국 그 당 내에서 직능을 대표하는 투표순이 된다는 거죠. 쉽게 하면은 조합원 수가 많으면 예. 그 조합원 예. 그렇죠. 앞서서 직능 대표 번호를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직능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많이 들어왔을 때 문제인데 그게 어느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꼭 그 사람들만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의 당원들이 한 몇십 명은 문제도 없고 예를 들어 몇백 명까지만이라도 돈을 주든지 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한 1000명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한 개인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100만 원을 주면 10억 원을 줘야 되는데 10억 원을 주고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때는 정말로 그쪽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는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 당원들의 숫자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이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죠. 전부 다 그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으로 해가지고 회비도 당비도 대신 내주고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찍으라 그러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일정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연도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치적 특위에서 얘기하면서 1호까지 쟁점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석의 지역구를 가진 한 지역에서 A 정당 후보는 40%, B 정당은 30%, C 정당은 20%, D 정당이 10%씩만 쭉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선거제도 하에서는 A 정당이 모두 다 당선이 돼서 A 정당이 10석을 독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근데 나머지 60%는 사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정당의 투표율은 40%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 선거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이 1등을 다툴 수 있는 A 정당과 B 정당만 이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게 막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인 거죠. 나머지 정당은 다 반대하겠어요. 근데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A 정당이 40%니까 10석 중에 4석을 가져가고 B 정당은 3석, C 정당은 2석, D 정당은 1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급표가 되는 지금 그 형의 등급.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 TV에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학을 떼요, 국민들이. 그래서 심상정 그 의원님이 나와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 계몽이라면 좀 그렇고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교수님처럼 자꾸 이런 오픈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동해시대가 장파쌍하다 많았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먹힐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당장 이 연도용 비례대표제가 낫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의석을 나누었는데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연도용 비례대표제가 막연히 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을 알면 직접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연동형으로 해서 A정당은 4석, B정당이 3석, 바로 여기입니다. C정당이 2석, D정당이 3, 2, 1석을 가져가는 방식이 바로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순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선거제도와 더불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뼛속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다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조차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의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이 나머지 정당들이 충분히 득표율을 받았지만 의석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갖게 해주자는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당장 정개특위에서 그런 얘기 좀 답답했는데 왜냐면 아니 그러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한 석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 당연하죠. 저 지역에서 됐는데 당선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거기서 아니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우리 당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만 하고 반은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그 머리를 굴린 그 편협한 생각입니까? 민주당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왜냐면 그거라도 안 하고 무산시킬까봐 절반에도 좋다.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많이 돌아와요 정의당에. 그래서 그럼 그 정도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이 짧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모든 유리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에서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정당 비례에서도 가볼 수가 돼. 근데 한순간입니다. 2020년은 아직 1년도 더 남았고 이번 4월달까지 결정해야 돼요. 지금 마지노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똥불 차고 하면서 조금씩 그 민심이 이반하고 있고 촛불 시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러고 있는데 내년 4월 달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방금 그 민주당이 꼼수로 하려는 그 반중 어쩌고 하는 게 그러다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대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안 늘리겠다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이거 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의석수 안 늘리고 지역도 또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들라도 연동형제로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 노선은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아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아니었죠. 그건 돈업 중선거 문제는 어차피 도시에서는 반반 먹자고 시골에서는 자기가 유리하겠다는 거고 그거 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동업 복합 그 선거구제나 석패율제 이거는 그 말 다 거기 들어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 녹아져 있는 건데. 다 거기에 수용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야. 알고서 다 아는데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겁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머리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몰라요. 몰라. 모른 척 알려고 하지 않아.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다 개선이 끝났어. 안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엊그제 민주당이 제시한 그 안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이쪽에 정치인, 이 소속의 정치인, 의원이면 저는 받겠습니다. 저도 받으려고.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구를 53석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역구를 줄이는 거에 걸리는 거는 소속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역구를 쪼개든 더한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의 문제인데, 거기에 그 53석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소하면 되냐면, 지역구가 이렇게 통폐합이 돼서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비례대표의 순번을 예외적으로 앞순서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손짓을 이거는 이제 당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면 소속당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논리는 늘려야 되는데요. 국회 수를 늘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반대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찬성해요. 저기 뭐 여론조사 찬성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저기 되돌려 부산시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절대 반대예요. 아닙니다. 제가 여론조사는요. 적당한 의원 수 증가는 저기 찬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아니. 그동안에 계획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도대체 같이 수업 받겨. 밑바닥에 있으면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 하면 초과의석이 많이 안 맞아서 비례가 100석이 비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의석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앞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30분만 이렇게 모아서 이걸 얘기할 기회를 주면 이 사람들이 다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책에도 쓰지 않았고 저기 프레시아는 연주할 때도 노골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사실 연도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정치인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순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정치 시민은 다 모으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이나 김성태가 원내대표였잖아요. 근데 전혀 이걸 하자고 안 해요. 근데 바보짓입니다. 나경원이 중국에서 떨어져도 원내대표가 서울시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면 저 밑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위로 갈 거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떨어져도 비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투표를 안 해주잖아요. 원수적으로. 그걸 지금 검사에서 받지 않는 그렇지 않을걸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당장 국무원님이 의원이 되시지만 자유한국당 이렇게 꼴통도 아닙니다. 저희 매스컴에서 하는 거 밑에 치면 안 돼요. 근데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로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다음 선거 말고 당에 연도를 그려줄 때는 약도 지금 거대 정당 두 개는 소수부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연동형으로 하면은 이게 결국은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가 되든 아니면 좀 더 낮아지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소수 정당들이 훨씬 더 표를 많이 얻어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일 피해 보는 정당이 바로 지역구 특색을 바탕으로 한 지역 정당이 제일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거지, 그 제도를 모른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제도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기 이게 지난 20대 총선은
국민의당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고 굉장히 많은 그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20대 총선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고요. 제가 보기에는 19대가 그동안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투표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제가 이 19대 거를 분석을 한 건데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어디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대가 유권자가 2,1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중에 새누리당이 910만 표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이 770만 표. 그러니까 아까 했던 방식대로 300석으로 이 2,100을 나누면 무석당 그 수가 65,990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를 이제 우리의 적용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910만 표로 나누면 138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118석이 나오고 통합진보당은 30석 이렇게 해서 300석이 채워지거든요. 이게 최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과우선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직접 계산하실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정당을 또 봤습니다. 이것도 정당이 한 20개 정당이 그 총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가는 정당이 150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5% 미만의 정당의 득표수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새누리당이 어떤 42.8%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게 거의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를 직전 날까지 계속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맞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처럼 박빙으로 어디서 지고 이겨서 의석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138석인데 그럼 이게 최종 의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다시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새누리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할지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94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처음에 나온 게 대정 의석이 138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8석 194만 표를 138로 나누면은 이 제수가 6만 6천 표가 되거든요. 한 의석당. 그러면은 194만 표를 6만 6천 표로 나누면은 이제 그 서울에서 가져간 의석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32에서 이 건적별 대정 의석이 서울이 29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16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13석이 비례대표에 의해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지지받는 것보다 13석이나 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도 생각하면 그 당협위원장이나 생각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90만 표, 거의 200만 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의 득표를 얻었는데 실제 의석수는 16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13개가 모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12석이 배정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당선된 게 지역에서는 16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례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원래 12석인데 16명이니까 4명이나 초과로 당선이 되거든요. 희망권이 초과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대구에서 2명이 초과됐고요. 강원도에서 원래 5석 배정이 되는데 9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석이 초과됐고 이렇게 쭉 더하면은 새누리당은 18석이 초과 우선이 됩니다. 근데 비례가 늘어나면 이 초과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여기 보면 서울에서 13석이고 경기도에서 200만 표를 얻어서
31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에서 21석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석이나 비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서울과 경기에서 새누리당은 23석이나 지지보다 의석수가 적은 겁니다. 당연히 도농복합하고 똑같은 효과네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비례가 몇 프로를 계산되죠? 50%는 아니죠? 이 우리나라 그 사례를. 아니요,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잊어버리십시오. 독일 사회가 독일 사회 50%로 계산하죠. 독일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당선되는 그 54석의 비례대표는 싹 없어지는 거고요. 전국에서 당선되는 그 비례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기 부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예, 새누리당 오셨으니까 새누리당의 서울과 경기도의 국회의원과 지역 그 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23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선거제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단결해서 지도부한테 가서 얘기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끊임없이 지금 그 말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표, 득표가 안 나온다는 얘기 다음 선거에는. 그래서 안 받는다. 아니죠. 저걸 지금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 새누리당이지만은 이 당이 바뀌죠. 민주당이 더 좀 뭐 득표율이 뭐 지금 뭐 지지율이 38%고 새누리당 25%인데 이 제도 가면은 서울에서 전멸해요. 서울에서 의석수 못 건지는데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25%를 건질 수 있죠. 다 떨어져도 25%를 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지금 분위기가 안 바뀌고 그대로 내년 4월까지 가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비례대도 가야 자기네들이 갈리. 이 두 군데의 의석을 합치면은 거의 인구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하면은 300석에 150석이거든요. 150석에 30%면은 3, 5, 15, 3, 1은 3, 45석이에요. 45,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를 이 제도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발.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말씀 따라 우리 기본표가 있어요. 30%.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30%까지 자신하세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지금 촛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보수율을 참 망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이 한 명이 있어요, 서울에.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어, 민주당이. 그래서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이야기한 가운데 독일도 이렇게 여론이 급격히 바뀌고 그래도 대한민국 하면 98%가 다 책을 읽을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바로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했잖아요. 서울시를. 근데 가져간 득표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겨우 40 몇 프로죠? 예. 42%예요? 44%? 절반이 안 되는데 의석수는 98%를 가져간 거예요. 바로 선거제도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그 숫자만큼 확보를 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 개선사가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거 교육 온 이유도 이런 거를 좀 알아서. 맞아요, 진짜. 정말. 이번에 저기 그거 했어요. 진짜 오늘 진짜 중요하네. 참관했어요. 예. 제발 저한테 이 경기 수도권의 이 지역위원장 또 뭐 그 시의원 후보도 좋습니다. 다 모아주시면 이거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표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미어도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면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보고 노원구만 해도 8,800억인데 예. 그거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바람이 거꾸로 불면은 또 똑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지 말고 정당한 그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저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이잖아요. 암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왜 암이 없어요? 이 선거 때 대한 암이 다 있죠. 높으신 분들께서. 공적 내용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얘기는 이 독일 정치책에 들어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혹시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갔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 책을 달라요. 보시면 다른 될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선거에 대한 오해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정치를 이렇게 바꿔서 뭘 할 거냐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음번에 강의할 그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가가 이 독일 사회에 대한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나 그거는 그 회장님이나 어디에 보내드릴게요.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밴드에 오는. 예. 그리고 제발 자유한국당의 이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나 그 당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자유한국당도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반 시민도 사실은 교육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과의 차이점이 정말 많은지. 그거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무슨 혜택, 일단 급여가 독일의 하원 의원하고 신기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바로 겁니다. 1인당 GDP가 독일이 우리보다 60% 이상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급여라면 60% 그러니까 60% 40% 깎아야 정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똑같이 받는다는 거는 국민들은 다들 힘든데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뭐 온갖 걸 가지고 이제 욕을 하고 흉을 보는데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러니까 보좌관 수도 많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개개인의 가져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국회입니다. 우리는 입법부에 비해서 행정부가 과도하게 많은 그 권한과 그 예산과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입법부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되게 되는 의미는 그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그 권한이나 혜택 또는 뭐 사용하는 돈 이런 거를 늘리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동결로 숫자를 확 늘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정부의 많은 거를 견제할 수.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거든요. 국회에 그 각 정당의 전문위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 전문위원이면은 한 명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행정부에서는 그 국회에서 한 명이 하는 거를 수백 명이 합니다. 그 외교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통일부 공무원, 거기에 딸린 무슨 연구소, 기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국회에서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커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견제하거나 뭐 예산심이 전부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600명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산안을 정부가 9월 말인가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2달인가 주고 나서 예산 의결을 해요. 2달 만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9년 말이면 2020년 예산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2021년 예산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독일 연방 하원에서 1년간 그 예산을 갖고 심의를 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항목별로 훨씬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삼고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내고. 근데 우리는 2달간 하는데 2달도 정확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당 간 분쟁, 정치적 분쟁에서 뭐 보이콧해서 쉬고 불과 그 일주일 만에 470조를 이게 망치를 두드리는 건데 그 하루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몇십 조씩 그 몇 사람 의원 몇 명하고 보좌관 몇 명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전부 형식적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 그런 역할이나 그거는 확대되고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정당 민주화가 이제 요구되는 것이고요. 비례대표제를 성공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선거 연령부터 시작해서 18세 이상이라든가 또 공무원, 교사, 정당 가입부터 시작해서 또 노조들이 정당 가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라면 정당 민주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지금 나눠먹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얘기죠. 공천 주는 거, 그러니까 공천은 하사하는 거, 아니,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역별 16개 뭐 17개로 해서 이렇게 일렬로 이제 이렇게 지역구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정당 가입자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이 잘 서 있다는 입장에서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거꾸로 이게 선거가 되면 그런데 하변호사가 얘기를 하기로는 정당 정치의 그 투표권에 대한 절대적인 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 제도 보완이 돼. 이게 저기 정당인이 투표를 딱 했을 때 순번을 정하는 투표를 했을 때 그게 완벽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자체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또는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안 되는 거를 누구나가 알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당원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거제도가 저렇게 바뀌어서 우리 당에서도 의원이 몇 명이 나온다는 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모든 게 거꾸로 역으로 활성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5%가 넘으면 15석을 우리가 받게 되고 15명의 의원이 생겨나는 정당이 되는 건데 이 당원들과 후보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활력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도 소수당은 정말 힘이 넘치게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얼마나 견제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사노조에서도 의사들 정당 가입을 많이 해서 네. 결국은 정계 진출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교사도 마찬가지로 네. 정당 가입해서 국회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직능 대표가 그 자체가 저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뭐 네덜란드식은 그 따로 그 직능별로 따로 또 이 비례대표를 순번을 정해서 쉽게 하면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 분야의 직능 대표를 따로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그분을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거는 뭐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수 정당도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모두가 인식을 하고 하면 모든 게 이게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9시까지인데 예. 오늘 직원이 퇴근한 거라서 우리가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다 같이 강사님 모시고 사진 한번 찍죠. 사진 그래 그러죠. 여기 청주 자유한국당